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 일반지능으로 가는 길 AGI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더 매트릭스의 이태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창의적인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 이름보다도 유튜브 빵영의 개발도상국으로 더 유명합니다. 유명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네, 그렇게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오늘은 이제 인공 일반지능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형 아바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Q&A까지 1시간 반 정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좋은 질문 좀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 분을 이제 추첨해서 채팅방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바로 세미나 본편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최신 생성형 AI 소개 및 가능성 탐구를 이제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챗 G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좀 예시들은 영상 생성 AI들을 많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신 영상 생성 AI들이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소개고요. 그래서 영상 생성형 AI의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브 스튜디오스의 연구소장님께 이제 둘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좀 재밌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길래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AI 프로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AI 프로필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 사진을 한 장을 주고 딱 한 장 줬습니다. 딱 한 장 주고 만들어 달라 했더니 요런 사진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뭔가 팝 아트?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생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시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거 SNS에 올리면서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광복절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네,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멈춰 있는 사진들을 이제 젠3, 이제 그 런웨이 ML에서 만든 젠3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만세를 하면서 웃게끔 한 이제 사진인데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저희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광복절 기념으로 또 했던 겁니다. 차가운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옥중의 죄수복 차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옥중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영웅분들을 위해서 죄수복이 아닌 그분들께 걸맞은 옷을 선물해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셔서 광복을 맞이하셨다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귀한 옷감, 최고의 옷으로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색과 그들이 입어 마땅했을 귀한 옷감으로 세상 하나뿐인 의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벗은 빛바랜 죄수복.
아버지가 쓴 시 청포도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이제야 창포를 입고 나를 찾아오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과거에 이제 죄수복 차림으로 있었던 독립운동가분들의 사진을 이제 대역 배우분들의 얼굴에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캠페인을 광복절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근황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현실에서 절대 없을 것 같은 애기들의 이제 패션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감정을 사진 한 장으로 감정을 묘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SNS에서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생성형 AI만으로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며칠 만에 음악도 AI로, 그 다음에 영상도 AI로, 이미지, 연출까지 전부 다 AI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커뮤니티들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성형 AI들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했냐,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냐 하면은 2024년 4월이 왼쪽 이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2024년 8월, 올해 8월이 오른쪽 영상입니다. 작년 4월만 해도 과연 AI가 영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딱 들어서 드디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좋은 캠페인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AI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략한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생성형 AI가 발전 가능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발전했을까? 때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건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 해군이 새로운 기계를 발명을 했는데 learns by doing,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배우는 기계를 발명을 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중간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쓸 수 있으며 심지어 그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1958년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10만 달러만 투자를 해주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58년입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던 게 1950년대에 이제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의 신경망 모델인 펄세트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조, 그런 수학적으로 우리가 뇌를 모사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펄세트론은 1958년에 준수한 이미지 인식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사례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기계가 학습해서 구분할 수 있었다.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펄세트론에 대한 기대가 많이 이제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또 투자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AI라는 것은 머신러닝인데요.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암흑기가 도래를 합니다. 1969년이에요. 왜냐면은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이제 MIT의 AI 랩의 수장이었는데요. 이 민스키 교수님이 그 펄셉트론스라는 책에서 이 펄셉트론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었는데 선형 분리가 가능한 AND나 OR,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나 곱하기 문제는 잘 풀었지만 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XOR 문제는 풀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연구자들이 그때 조금 그 등을 돌리게 돼요. 이 머신러닝, 딥러닝 쪽에 의해서 등을 돌리고 이제 연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민스키 교수님이 그만큼이나
이 AI 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1986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제프리 힌튼이라고 불리는 딥러닝의 아버지, 이제 구글에서 그 AI 수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제 발견을 하시면서 한번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만, 1990년도 이후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굉장히 깊게 쌓으면 이 기울기 소실 문제로 인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네, 기계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또 한번 발생을 하면서 두 번째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네, 딥러닝 암흑기라고 부르는 구간들인데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1969년부터 1990년도까지는 굉장히 어두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한 번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나와서 2006년이에요. 그래서 가중치 초기값 제대로 설정한다면 이런 이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이때 처음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말이 쓰였고 인공신경망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들의 초기값을 제대로 설정해 준다면 제대로 되더라. 네, 이거 논문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역사를 알고 논문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흥기가 와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던 것들을 이제 또 용어를 한번 또 변경을 하고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되게 멋있는 용어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또 한번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요. 2012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이제 힌튼 교수님이 알렉스넷이라는 이미지넷 분류 정확도, 이미지넷을 분류하는 그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대회에서 그 다른 모델, 2위 모델을 압승을 하면서 이 딥러닝 모델이 이제 학계에, 그다음에 산업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다음 2014년에는 그 AI가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겐 모델이 맨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2016년에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이 세도를 꺾었습니다. 2017년에는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트랜스포머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때부터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는 시기입니다. 2022년에는 스테빌리티 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그 AI들이 또 발전하게 됐고요. 그다음 2022년부터 2024년에는 오픈 AI가 GPT 3.5, 그다음 최근에는 GPT-4 Omni까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시도는 인간의 뇌를 기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인간의 뇌랑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것이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던, 연구자들이 호기심을 가졌던 내용들이고요. 제가 오른쪽에 논문 목록들을 써놨는데 두 번째 보시면 앨런 튜링의 계산 기계와 지능, 이 논문이 1950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논문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인간과 레플리컨트라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뭔가 형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레플리컨트들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근데 앨런 튜링이 그때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기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문관이고, 그 다음에 제 앞에 가림막이 있고요. 한쪽에는 인간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데, 제가 신문관이 질문을 던져서, 누가 인간이고, 누가 인공지능인지 모른다면, 구분할 수 없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하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논문들이고요. 나머지 논문들도 또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논문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딥러닝은 이제 마케팅이 살렸다라고 보는 관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58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10만 달러에 만들어주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 MLP가 아니라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자.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제 바둑에 도전을 해서 인간을 꺾은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GPT-4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수능, 그러니까 SAT는 미국 수능이에요. 수능, 변호사 시험, 대학원 시험, 의학 셀프 테스트 등을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시험에도 도전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런 성능 지표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지금 GPT-4, 작년에 발표됐던 GPT-4의 성능 지표인데,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수학 능력 시험에서 상위 10%의 그런 실력을 보인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미로 막 뭐 한국 수능 시험도 이제 보게끔 만드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언어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 AI라고 해서 그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4.5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미지를 올리고, 네, 또는 PDF 파일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올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재미없지만 약간 자세한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DF 파일을 올리면 이 PDF 파일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을 답변을 해주는 QA 봇이라고 하는데요. Question Answering 봇인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던져주면은 PPT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챗 GPT 또는 이제 GPT-4, 그 다음에 이런 LLM이라고 불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 이제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냥 그 웹 브라우저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챗 GPT와 다른 회사들이 계약을 해서 플러그인 형태로 내 서비스에 녹여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REST API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면은 조금 더 내 제품을 만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 코드로 넣어가지고 조금 더 그 고성능의 제품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REST API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자신의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챗봇한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장은 아니죠. 아름다운 동물 하나만 상상해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스텔라 메초스라는 아름다운 동물을 상상했고, 이 동물의 외형을 자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우아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고양이인데 스텔라 메초스라고 우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언어 모델 관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딥러닝의 원리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수학입니다. 네,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말을 이해하게 된 첫 번째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딥러닝 모델들은 제가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런 벡터,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는 굉장히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굉장히 어떤 벡터로 잘 표현을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벡터로 표현한 거는 1.1, 7.5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이제 128차원, 뭐 786차원, 뭐 1024차원
굉장히 고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차원수가 되겠고, 일단 여러분들 요 지금 숫자로 써 있는 것을 뭐 1024차원이라고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요 문장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온다. 이 벡터는 어떤 이 벡터 공간상의 1024차원 벡터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근데 이게 잘 표현이 숫자로 잘 변환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 숫자가 학생, 나는 학생이라는 그런 표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 다시 변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딩하고 디코딩 한다는데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를 이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는. 근데 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약에 내가 벡터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어떤 숫자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의 이미지라는 뜻을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것을 디코더를 통해서 뭔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면 이제 우리는 이미지 캡셔닝,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또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미지를 넣어서 벡터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출력하는 모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이제 옛날 사진을 좀 최신 사진으로 바꾸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노이즈 리무벌 모델이나 그 다음에 해상도를 키우는 그런 모델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오토 인코더라고 불리는 이제 인코딩하는 모델로도 또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미지 생성 AI 원리는 이렇습니다. 네, 텍스트를 벡터 공간상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점은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점이 될 거고, 그 점을 사용해서 다시 이미지로 디코딩하는 모델을 만들면 이런 이미지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D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벌텍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부 다 좌표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다 벡터로 변화할 수 있고, PDF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음성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디지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벡터 공간 내에 한 점으로 표시를 하고 다시 뭔가로 디코딩 할 수 있다면, 네,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차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남자입니다. 라는 이런 문장을 1.1, 7.5 이렇게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로로 1.1만큼 가고, 그다음 세로로 7.5만큼 가면은 요 man이라는 요 좌표 공간과 가깝죠. 이 점과 가깝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건 남자를 뜻하는구나 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 거리 기반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도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좀 더 가까운 시점을 알아내서 이 문장의 뜻을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하는 일들입니다. 네, 3D로 표현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 AI의 뭐 어떤 트렌드나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세션은 플루언트의 전예찬 대표님이 대화형 아바타 솔루션 통모션을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플루언트의 전예찬 대표님이 이런 대화형 아바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형 아바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플루언트의 전예찬입니다. 오늘은 레그 기술하고 대화형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지난 정보를 말씀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으로의 이제 AI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AI의 그 미래는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끔 발전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AGI 형태로 발전이 되고 AI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화면상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의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정말 그 AI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가 달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AI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LLM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기술,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기술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에 대한 부분은 이 STT라고 하는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모션을 생성하는 기술과 바디 모션을 생성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AI의 눈은 비전 기술이 이제 커버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AI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이 뇌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이 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기존의 대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답변 자체는 굉장히 딱딱하게 하고 이제 그냥 정보들만 말씀드리는 거에 지났다면 챗 GPT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사람처럼 답변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LLM이 이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고요. 저도 챗GPT 2 버전부터 사용을 계속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달마다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챗GPT 4 5 버전이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가 정말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이 AGI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말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LLM 자체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실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머그샷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머그샷은 머그컵에 내린 에스프레소 샷을 말합니다 라고 이제 본인이 지어내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데이트된 지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대통령을 답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정보,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답변이 생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출처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편향된 학습들을 통해서 편향된 정보들을 답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그 기술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 LLM을 파인 튜닝해서 LLM을 또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의 좀 한계들이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LLM을 파인 튜닝하는 그런 기술 자체는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GPU 자원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변경할 때마다 계속 그 LLM을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제 방대하고 체계적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큰 기업이 아니면 국내에서는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습 모델을 이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학습 모델을 서비스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뒤에 두 가지는 레그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이 LLM을 파인 튜닝하는 작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편하고요. 다음은 레그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그의 이제 R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이제 가져온 정보들을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이제 AR, VR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 형태로 이제 문장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가져온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답변으로 생성해줘서 그런 것들을 이제 LLM에 다시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레그의 장점 같은 경우는 LLM을 일일이 파인 튜닝해서 GPU를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비교적 덜 예민한 데이터 정제 작업이 필요하다. 학습 모델 최적화 작업이 불필요하고 학습 모델 서빙 작업도 불필요하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좀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계속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레그 같은 경우는 기존의 LLM은 쿼리 어떤 질문에서 LLM으로 바로 이제 질문을 주면은 바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LLM의 질문도 주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다시 LLM의 질문을 주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LLM이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브한 레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2024년에 최저 시급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기존의 LLM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다면 2024년 최저 시급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청크 1, 2024년의 최저 시급은 얼마이고 청크 2, 2024년에 1월부터의 최저 시급이 인상된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다시 LLM에 이제 쏴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LLM이 아는 것처럼 답변을 하게 되면서 2024년에 이 최저 임금은 9,860원이라고 정확히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는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데이터에서 참조를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학습 과정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LM을 프로덕션 레벨에 적용을 하고자 할 때의 장점은 이 데이터 연계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의 데이터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요. 개인이나 기업의 데이터들이 추가될 때마다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LLM과 연계해서 계속 서비스를 할 때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만 넣으면은 참조해서 계속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들로 제공이 될 수 있고요. 실시간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서칭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웹 서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들을 반영해야 될 때 이 프로덕션 레벨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해서 이 챗봇 시스템이나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 또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 나이브한 레그의 한계들에 대해서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한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달마다 바뀌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굳이 또 계속 한계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AI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좀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전되는 부분이라도 제가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브한 레그의 한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생소한 답변 자체는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정확도만 올리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만 결국에는 이 정확도를 올리면 데이터베이스 양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실시간 답변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3, 4초 정도 걸리는 그런 서칭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답변 자체가 7, 8초 정도로 늘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실시간 답변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시간 데이터 취득을 할 때나 그 필터링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레그의 개념은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레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를 참조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웹에서 서칭을 해서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쉬운 질문이나 그 이제 위에 2개 정도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챗GPT에 이제 뿌려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 이제 쿼리 어널리시스 부분에서는 이 3가지 과정에서 어떤 부분으로 뿌려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질문 자체가 실시간 정보에 해당이 될 것 같다. 라고 해당이 되면은 그냥 웹에 뿌려버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답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고 정확한 정보를 답변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 과정에서 거치고 이제 답변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된 레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레그에 대해서 조금 데모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기존의 챗GPT의 4.5 버전이 답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저희가 이제 뭐 오늘의 날씨가 뭐야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에 대한 답변 자체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sorry, 이제 오늘 날씨는 잘 모르겠어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모델에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이제 오늘 서울 날씨에 대해서 이제 뭐 습도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모델에서는 웹에 대한 서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웹에 서칭된 결과들을 답변을 이제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답변 형태로 잘 구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질문으로는 이제 파리올림픽에 대한 질문인데요. 파리올림픽이 어느 정도 최근에 나왔던 그런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파리올림픽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챗GPT가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희 모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파리올림픽의 금메달을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따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이제 중국이랑 아마 중국이랑 미국이 가장 많이 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웹에서 검색해 봤을 때 네, 중국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시의 실시간 정보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플루언트에 대한 정보들도 제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플루언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GPT는 답변을 못하지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답변을 찾아봤을 때는 플루언트는 한국에 있고 3D 아바타의 뭐 대화 모델을 만드는 회사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정보나 실시간 정보들을 레그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레그를 계속 고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뭐 설계 부분이라든지 뭐 벡터DB, 프롬프트, 시스템 최적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클렌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좋은 고도화들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레그에 비해서도 저희가 답변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여 놓은 상황입니다. 계속 기술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봉착한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 속도 자체를 이제 실시간으로 LLM도 거치고 뭐 아바타 모션도 생성하고 TTS, SET까지 하다 보니까 이 답변 속도를 굉장히 줄여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데이터 처리나 검색 속도, 아키텍처를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정확도 같은 경우도 아무리 90%가 맞지만 10%가 틀리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나 검색 엔진을 어디서 가져올지 랭킹을 다시 하는 부분이나 어떤 이렇게 재정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수준에 따라서 이제 아키텍처를 새로 계속 도입을 하고 있고 애저 오픈AI랑 협력을 계속하면서 그런 보안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필터링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고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렸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틀린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고객 사이드의 어떤 그 어드민 페이지를 열어두고 거기서 이제 어떤 관리자들이 그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이제 해서 데이터베이스 쌓아놓거나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틀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검색하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도 구글 LLM 옵스라고 해서 이 지금 뭐 데브 옵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오퍼레이션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ML 옵스, 머신러닝을 오퍼레이션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핫하고 지금은 이제 LLM 옵스까지도 단계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성 AI를 어떻게 하면 잘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글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이제 LLM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먼저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레그에 이제 거치게 되면서 또 한 번 더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런 것들 콘텐츠를 필터링 한 번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유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요. 보내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답변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제 그 퀄리티 이밸류에이션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이제 웹에 보내주고
그 데이터를 다시 클렌징해서 저희 페르소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레그 쪽에 다시 뿌려주게 되면서 이 선순환 과정 자체를 파이프라인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가 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귀나 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스퍼 API가 뭐 막말로 깡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퍼 API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STT 기술을 정말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다가도 이거는 위스퍼 API를 못 따라간다 해서 위스퍼 API로 그냥 갈아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TTS도 마찬가지로 뭐 11랩스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T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의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목소리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각의 TTS 모델들을 잘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구축해놓고 있는 TTS 모델이 있는데요. 플루언트가 뭐야? 플루언트는 생성형 플루언트가 뭐야? AI의 이거는 움직임을 SP로 표현하는 만든 기술을 거고, 개발하는 이거는 좀 회사입니다. 그 벅찬 감정에 대한 플루언트는 스피치고요. 생성형 AI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좀 슬픈 감정에 대한 어떤 TTS고요. 이런 식으로 감정에 맞춰서 스피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희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10개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는 24개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는 개발이 저희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SCT, 스피치 투 텍스트 기술, TTS, 텍스트 투 스피치 기술이 단순히 분리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서 어떤 모델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되고요. 이것도 최신 논문인데 이거는 이제 코드 자체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들으면서 말하는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말할 때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도 이제 유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스피킹을 계속 텍스트로 쌓아놓고 있다가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큰 토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AI랑 마주보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끊기고 답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사람처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꽤나 잘 구현해 놓고 있는 회사가 레플리카라는 회사예요. 레플리카는 이제 B2C 기반의 컴패니언 AI, 즉 반려 AI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채팅을 통해서 계속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답변해주고 이제 이런 기술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아래 제가 이제 영상으로 따오진 못했는데 아래 이제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옆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아바타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아바타한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TS 기술 중에 또 하나는 제로샷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30초나 1분 정도의 어떤 그 음성을 기반으로 이제 이 TTS 기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비밀이긴 하지만 뭐 연예인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뭐 30초 정도 아니면 1분 정도의 그 유튜브 목소리만 따서 연예인의 목소리를 생성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과 메시지. 이거는 좀 비밀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장표처럼 이제 뭐 귀, 뇌, 입, 그다음 이제 모션 같은 부분이 다 커버가 되어서 하나의 대화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안 보여드린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빵영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은 뭐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AI가 이 대화하고 있는 화자를 보면서 이 화자는 어떤 안경을 꼈고 어떤 머리를 하고 있고 어떤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지 그다음 눈이 어디로 움직이고 이 눈이 이 화면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AI가 파악을 하고 아바타가 눈을 맞춰준다거나 아니면 아바타가 그날 입은 착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조금 더 그 컨텍스트에 깊게 파고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텍스트나 보이스를 유저한테 받아서 SCT를 통해서 텍스트로 만들고 SCT를 통해서 텍스트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받은 텍스트를 LLM에 넣게 되고 LLM에서 레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생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텍스트나
스피치, 모션으로까지 생성을 해주는 이 프레임워크 전체를 거치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2014년부터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전화 형태처럼 아바타랑 대화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Hi, KK. I want to know why is it so hard for AI to catch on quickly and fully? Hello, I'm KK.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그래서 뭐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전화 통화 형태로 질문을 했을 때 아바타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 아바타는 보시면 이제 입모양 정도밖에 안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인터랙션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엔비디아라는 이제 큰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모인데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사실 이제 얼리얼 엔진이란 엔진에서 이제 뭐 메타휴먼이나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서 실사 아바타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이제 디테일하게 생성을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 GPU가 있는 그런 기업에 좀 비싸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오디오 투 페이스라는 기술을 써서 이 레플리칸트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대화형 AI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형태로 이제 기업들한테 베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아바타를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아바타의 뭐 목소리를 담아서 그 목소리랑 3D 공간에서 대화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아나운서끼리 뭐 대화하는 그런 거라던가 어떤 그 배경 컨퍼런스 홀에서 뭐 둘이 대화하는 그런 씬을 만들 때 이 플랫폼만 쓰게 되면은 원하는 목소리와 원하는 이제 시간에 원하는 카메라 각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육에 이제 그런 대화형 아바타를 이제 끌어온 데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특정한 아바타를 선택을 하고 그 아바타가 이제 이 상단 부분에 나오게 되고요. 아바타가 이제 바디 모션은 움직이지 않지만 얼굴 모션을 통해서 이제 입모양을 움직이고 영어를 배울 때 이제 마주면서 대화할 때 느끼는 그런 효용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아바타를 놓고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그런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이제 되었습니다. 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얼굴 모션뿐만 아니라 이런 바디 모션의 움직임이나 어떤 카메라 각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3D 아바타 기반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답변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답변 속도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실사 아바타뿐만 아니라 이런 귀여운 동물 캐릭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다 호환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개 이상의 언어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이제 이런 대화형 아바타 서비스를 넣고 이런 것들을 뭐 마케팅이나 홍보, 뭐 엔터 쪽에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개 이상의 언어에 호환이 되고요. 답변 속도 자체는 이제 0.5초 이내에 끊기게 되고요. 클라우드 비용이 2D 기반,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어떤 영상 기반의 대화 아바타에 비해서는 16배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캐릭터 기반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뭐 보셨다시피 실사형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 아바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면 사진 한 장하고 한 1분 정도의 목소리만으로도 빠르게 실사 아바타를 만들어서 대화형 아바타로 고객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플레이브 같은 굉장히 핫한 그런 버추얼 아바타 기반의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버튜버 같은 그런 아바타 기반의 어떤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목소리와 원하는 페르소나, 원하는 이제 모션을 통해서 원하는 언어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발표들을 최근에 진행을 했고 AI 튜터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좀 많이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 기반의 AI 튜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 웹상으로 가볍게 올려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쪽에 활용을 하고 CS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정면 사진과 이제 현재는 이제 1분 이내의 목소리로만 이런 실사형 아바타를 만들어서 제공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담아서 뭐 전시나 어떤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드리고 있고,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다 구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메카라는 이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LLM 기반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 좀 핫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 로봇을 실제로 보고 왔는데요. 이제 이 얼굴 표현 자체는 이제 3D의 움직임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눈을 움직이는 거나 얼굴 움직임, 그 답변 같은 경우는 이 3D랑 좀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앞으로 미래 비전은 이런 실제로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규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요. 피규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얼굴 모션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이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실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은 여러 어떤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달마다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게 좀 사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AI랑 마주하며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 통모션 SDK에 대해서 무료 이용권을 좀 저희가 이 어떤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QR코드를 통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API를 열어드려서 그 대화형 아바타를 어떤 기업에서 좀 자유롭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드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문의 주시거나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나가고 있는 중이겠죠? 네. 전재차 대표님의 좋은 발표 다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읽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신기합니다. 인공지능의 상상력이 결국 수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라면 정의된 상상력도 미리 학습을 시켜놔야 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표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 질문은 상상력이 그러니까 결국 그 학습시킨 어떤 미리 정의된 거냐, 숫자로 정의된 거냐라는 질문 같아요. 네. 사실 상상력을 학습시킨다기보단 기존에 이제 방대한 어떤 정보들을 학습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올 때 상상력으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강아지에 대한 어떤 사진이 있고 그거에 태깅된 어떤 뭐 강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성 AI 모델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상상력을 학습시킨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정도의 그런 결과물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내용들은 뭔가 그 RLHF를 통했을 때 뭐 10억 개의 파라미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10억 개의 파라미터일 때는 그냥 지시된 대로만 말을 잘했었는데 이제 챗 GPT 같은 경우는 1000억 개가 넘는다 요즘 하잖아요. 1000억 개 어느 기점을 딱 넘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리니까 갑자기 상상력도 좋아지고 답변도 훨씬 더 잘하더라. 네,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요즘에 LLM들은 굉장히 크게 또 만드는 게 또 대세다 보니까 큰 모델일수록 좀 더 답변을 잘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력이 있다고 뭔가 연구가 된 것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레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상력을 약간 좀 죽이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좀 더 사실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정보나 웹서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상력이라기보단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크롤 좀 내려 주시겠어요? 아마 김동훈님 네. 질문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그는 따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그걸 토대로 답변하는 방식인 건가요? 그걸 응용하면 저희 회사 매뉴얼 같은 것을 저장해 놓고 그걸 대신 알려줄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의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이제 그 레그를 통해서 만약에 유저들이 그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정보를 찾아서 그럴듯하게 최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지금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반말을 쓰는 유저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좀 공손하게 질문하는 유저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회사의 회장님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회사의 회장님이 누구이며 그 회장님은 언제 취임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질문에 대한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레그나 이제 LLM이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최근에 생성 AI 모델의 가장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질문 자체를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유저들이 CS나 이런 거를 할 때 답변이 굉장히 그냥 정해진 답변만 계속 나오니까 답답해서 결국에는 전화를 통해서 어떤 상담원을 연결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유저들의 답답함을 더 키울 수가 있는데 이 생성 AI의 장점은 최대한 정보들을 정확히 끌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거기 이제 아바타까지 이제 붙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도 사람하고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현저하게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뭔가 너 틀렸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랑 대화할 때 아까 반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손한 말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말로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운동들도 있더라고요. 별개 얘기긴 하지만 인공지능 폭행을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아바타를 잘 활용한 사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조금 AI 아바타를 사용해서 대화 모델로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 좀 더 뜰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AI 아바타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사형, 페이스 수합 기술이나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한창 좀 떴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거나 AI 아나운서, AI 앵커 등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사례들은 지금도 계속 좀 늘고 있고, 특정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이나 지역의 이제 관광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AI 아바타들로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3D 기반으로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3D 기반의 장점이 있고 실사 기반, 영상 기반의 장점들이 있는데 3D 기반 기술 같은 경우는 이 3D 공간 내에서의 아바타랑 소통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카메라 각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당연히 되고 실제 사람 캐릭터뿐만 아니라 동물 캐릭터나 유저들의 IP, 예를 들어 소닉이나 어떤 버추얼 유튜버로 핫한 예를 들어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IP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오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엔터사나 게임 쪽에서는 인터랙티브 NPC, 관광, 홍보 쪽이나 지역의 이제 캐릭터 등으로 다양하게 앞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또 이제 실사도 좋지만 3D 쪽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전공자들도 LL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에서 외부로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요약을 하자면 비전공자들도 LLM 활용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냐, 막 이런 걸 질문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요즘에는 전공자들도 LLM의 모델을 뜯어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자들도 요즘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이 어마무시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어떤 LLM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석사나 학사 정도 되는 레벨에서는 보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많이 하거나 그 이제 잘 만들어진 LLM을 좀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하우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그 LLM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허들은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용해서 본인만의 이제 LLM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AI 테라피라든지 아니면 AI 튜터라든지 본인만의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한 아바타를 대화형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활용할 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전공자가 아니어도 뭔가 창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원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었거든요. 2022년에 12월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앤드류 융 교수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GPT한테 좀 더 자세하게 신입사원에게 가르치듯이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챗GPT 옴니, 4 옴니나 클로드 같은 모델들을 보면은 그냥 대충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거 맞지만 좀 못하는 분들도 그냥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화형 아바타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아듣겠죠.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블랙박스 모델이다 보니 인공지능의 상상력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기 어렵나 보군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레그에서 DB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1번 로우 데이터를 DB에 저장할 때 압축, 정제 혹은 변환 과정을 거치는지.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죠. 네네. 네. 저희는 사실 그냥 로우 데이터만으로도,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제공하는 그냥 텍스트 데이터, 우리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다라는 그런 것들만으로도, 그러니까 기업한테 저희가 이제 어드민 페이지를 주고 이제 거기에 정보들이 입력하면 그 정보들이 이제 레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레그는 DB에 저장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그 데이터를 정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로우 데이터 같은 문장으로만 어떤 JSON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하지 않아도 문장으로만 이제 그런 것들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DB 용량은 파인 튜닝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용량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기업 사례가 하나 있는데 기업이 어떤 본인들이 답변을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 20문장 정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정도를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웹 크롤링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연역이나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따로 가져오고 한 그 정도 정보만으로 그 기업에 대한 웬만한 질의응답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용량 자체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베이스 용량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책 한 권짜리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챗봇 모델이 없다면 그 데이터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이미 구축해 놓은 챗봇 모델이 있고 이미 몇 년 동안 그 CS 데이터를 추적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용량이 좀 클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이 주는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어떤 문장을 1024차원짜리 어레이로 변환한 작업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함축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을 잘해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장이나 그림으로 적절히 치환되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서 이제 잘 압축을 해야지, 네, 다른 걸로 치환할 때 많이 뭐 이미지나 아니면 음성 뭐 이런 것도 치환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근데 이 인코더 디코더 형태로 만드느냐 아니면 디코더 형태로만 만드느냐, 이런 이제 모델의 LLM의 구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이제 LLM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디코더만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많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검색 정보를 가져올 때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전 대표님 아시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법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활발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알고 있기로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정해지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그런 이슈들을 아예 좀 없애기 위해서 뭐 답변을 할 때 그런 것들 출처를 미리 밝힌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할 때 오픈소스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미리 이제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좀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가 따로 있으면 그 고객사의 이제 웹사이트 정보 같은 경우는 크롤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경쟁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생판 좀 모르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크롤링할 때는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직 허락되지 않은 정보긴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레그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에서 제공된 정보를 다시 재가공해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세미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이슈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고요. 네, 지금 민감한 정보,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정보는 어떻게 필터링 하는가? 이건 LLM 전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답변 드리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스타트업들은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큰 기업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방법은 스타트업이 그 대기업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있는 LLM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있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다가 이제 이제 모델 아래다가 이제 사실 챗GPT도 똑같이 이제 말을 해놓거든요. 이 모델은 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걸 언급을 일단 해놓고, 만약에 실수라는 게 이제 뭐 알려지게 되면은 그 실수한 것을 다시 이제 우리 레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 다시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 한번 사이클을 좀 돌려놓는 그 정도가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정을 학습시킬 때 슈퍼바이스 러닝을 위한 레이블링은 인간이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이용한 건가?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스피치 데이터의 경우 학습을 시킬 때 사용한 대규모 데이터셋이 있는가?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감정 학습 때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가 있는가가 일단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기쁘다, 뭐 행복하다, 뭐 슬프다, 뭐 이런 것들. 아까 감정 그 데모를 보여주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플루언트 쪽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여드린 데모 자체는 그 말씀 주신 그런 데모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 과정은 사실 간단해요. 연기자분을 모시고 어떤 해피에 대한 그런 스크립트를 드리고, 이런 것들 목소리를 해피하게끔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피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뭐 슬픔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뭐 당황, 놀람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이 어떤 뭐 이런 목소리 톤이나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기쁨이야라고 학습을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생성된 텍스트나 생성된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 감정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웃는 거 같이 뭐 목소리는 웃는 떨림은 나는데 사실 그거 자체는 이제 행복한 감정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질투나 어떤 시기 이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분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활발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개발하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로봇을 만들면 잠재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뭐가 좋을까? 네,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글쎄요. 그 영화 갑자기 떠오르네요. 허가 떠오르네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클로드를 많이 쓰는데, 클로드랑 같이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같이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코딩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1.5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코딩하는 사람들의 이제 개발 방법론 중에 뭐라더라? 둘이 같이 코딩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화면 하나 두고 둘이 같이 코딩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럼 실수도 줄고 좀 더 아이디어가 많아진다. 막 이렇게 그런 방법론, 제가 단어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아마 로봇이 그런 뇌를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한 명이 복제되는 듯한 그런 능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저만의 상상이었고요. 네. 뭐 저도 답변 드리자면 사실 앞으로 좀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좀 굉장히 미래가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불투명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자체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뭐 철학적으로도 계속 저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허도 있지만 그 영드인가요?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 중에 실제 정말 사람처럼 사람이 이제 로봇이긴 하지만 정말 사람처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많은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죽었는데 뭐 내 연인이 죽었는데 그 연인의 SNS에 대한 정보나 전화 통화를 통한 목소리들을 전부 다 크롤링해서 그 얼굴이랑 이런 것도 다 해서 그게 배송이 이제 와서 실제 살아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대화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뭐 사랑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인력에 대한 그런 효율성, 그런 부분을 좀 증대할 수 있다.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AI가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제 나쁜 쪽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제한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챗GPT한테 프롬프트로 오늘 주식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러 기사들을 요약해서 알려주더라고요. GPT도 레그 기술을 적용한 건가요? 요즘에 저도 오늘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뭐 보여드렸던 뭐 데모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최신 정보들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에메롭스 팀이 있어서 에메롭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슬슬 챗GPT도 이제 레그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레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챗GPT나 이제 오픈 AI도 이제 레그 기술을 계속 반영하면서 최신 기술에 대한 답변들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레그를 구성할 때 여러 단계 데이터, 벡터 DB, 검색 알고리즘, LLM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플런트의 어떤 방향성을 물어본 것 같은데, 네, 일단 속도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오래 걸릴까요?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서칭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뭐 쿼리가 들어왔을 때 서칭을 얼마나 빨리 해서 그 질문을 다시 LLM으로 보내줄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숙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리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도 많아지고 하면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답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냥 LLM을 쓰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검색할 때 빠르게 찾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답변으로 다시 보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속도 증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뭐 다른 부분은 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 맞게 좀 어느 분을 중점으로 두실지는 좀 각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아까 그 시연하는 걸 보고서 놀란 점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네. 속도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플런트의 이 가상 아바타 챗봇 기술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걸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라스베가스 가서 로봇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 뭐 너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얘가 이게 돌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한 5초 뒤에 답변을 해줘요.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답변이 나오길래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요. 최근 GPT-4.5를 논문을 읽거나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GPT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GPT를 이용할 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 지식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이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고 그 GPT-4의 테크니컬 레포트가 나왔을 때 이제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뭐였죠? 할루시네이션이 뭐 20%가 줄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더 줄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왜냐하면은 LLM 모델, 그러니까는 이 트랜스포머가 그 GPT 모델의 특성상 말을 한번 시키면 어쨌든 모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긴 힘들다. 그래서 또 레그 기술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예찬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전예찬 대표님과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하십니다. 음성 데이터에서 감정을 추출할 때, 위스퍼로는 스피치의 텍스트만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음성에서 말투나 억양 등의 요소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정말 좋은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슈가 있는 건 만약에 이 유저들이 텍스트로 질문할 때는 텍스트에는 음성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텍스트에 있는 콘텍스트만 보고 감정을 추출해서 그거를 스피치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만약에 유저들이 뭐 음성으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음성을 당연히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에서도 감정이 추출되고 음성에서 목소리 떨림이나 이런 것 통해서 감정을 추출하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물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감정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요즘에 아까 제가 비전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카메라가 계속 나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내 얼굴 표정을 예를 들어 찡그린다거나 뭐 스마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출이 되면은 세 가지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목소리, 텍스트, 얼굴 표정. 거기다가 이제 바디 모션까지 이제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더 정확한 감정을 분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분류된 감정을 바탕으로 LLM에서 또 그 감정에 맞게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컨텍스트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음성이나 음성 자체나 아니면은 얼굴, 이제 비전을 통해서 얼굴이나 행동을 봐서도 감정을 또 추측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챗봇과 대화형 AI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챗봇과 대화형 AI 차이점. 그래서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화형 AI는 무엇인가? 대화형 AI가 상담을 완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미 대기업들이 그 상담원을 AI로 대체를 했다. 이미 했고
네, 그거에 대한 좀 민원이 또 있다고는 뉴스에서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고 챗봇과 대화형 AI 차이점 이건 무엇인가요? 사실 좀 정의하기 나름인데 챗봇은 이제 채팅 봇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로 뭔가 입력했을 때 그거에 대한 룰 베이스, 뭐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정해진 답변만 하는 것도 챗봇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LLM 기반의 챗봇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챗봇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화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챗봇의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랙션 한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고 뭐 텍스트로도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바타든지 어떤 AI가 답변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내가 질문했을 때 또 그 컨텍스트에 맞춰가지고 또 답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는 내가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 답변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이 컨버세이션 형태가 돼야 되는 게 그 대화형 AI랑의 챗봇의 좀 차이가 아닌가라고 제가 방금 그냥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면 죄송하고요. 네. 아, 대화형 AI를 만들어내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원래 있는 개념이긴 있는 한데 개념이에요? 제가 정확히 개념까지는 몰라서 그냥 양방향의 소통이냐 아니면 그 정해진 질문에 답변하는 거냐가 아닐까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레그 기반의 회사 매뉴얼 AI 시스템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이거는 무슨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질문인데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조금 네, 1번 데이터 관리 및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뉴얼 및 지침서 데이터는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뉴얼 지침서, 이제 회사의 매뉴얼 지침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규정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뭐 규정이 예를 들어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규정이 추가가 될 때는 그러니까 어드민 페이지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추가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직접 열어보고 그거를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질문에 대해서 뭐 답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페이지에 입력을 하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레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까 파인 튜닝하고의 그 차이점은, 파인 튜닝은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학습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거기서 GPU나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과 반면에 레그를 활용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를 아무리 자주 하더라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만 해야 돼라는 거는 딱히 이제 없게 되죠. 아니 근데 저 지금 답변하신 동안 질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약간 이분 챗 GPT 써서 질문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런가요? 살짝 드는 게 저뿐만인가요? 네, 약간 이제 그 마크다운 문법도 그렇고 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새로운 정보나 변경된 지침을 약간 챗 GPT 네,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표는 어떻게 처리하고 검색 결과에 반영하나요? 네. 이 중에서 좀 골라서 질문을 좀 답변을 하죠. 네. 제가 뭐 메일 주소나 이런 거 좀 남겨드리고 제가 좀 업데이트를 드릴 테니까 뭐 거기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가 뭐 30분 정도 미팅해서 제가 상세하게 아는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래서 일단 좀 제가 꼭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웨비나 끝나고 나서 이제 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인이 페어 프로그래밍.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요거 마지막 질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학과 대학생입니다. GPT와 같은 모델이 기납전 추론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잘하는 이유와 연역적 추론을 잘 못한다고 들었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잘할 수 있는 또 해결 방법이 있느냐? 네. 귀납적 추론을 잘한다고 해서 연역적을 못한다. 저는 이걸 처음 듣는데요, 이 사실을. 저도 저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저 말을 그냥 문장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파고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이제 수학과 대학생분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잘 퍼고드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시면은 저희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걸로 이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으신 것들은 저희가 이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질문을 주시면 한꺼번에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시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